새벽 3시.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68세 이숙자 할머니의 손에는 잔고가 영원으로 찍힌 낡은 통장 여러 개가 쥐어져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핏줄의 짓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이라는 숫자가 마치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숙자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 가정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녀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수원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들 내외는 1년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어미는 잘 지내니 걱정 말고 너희들 살 길이나 잘 챙겨라. 애들 바꾼기지 말고. 아들의 전화가 올 때면 숙자 씨는 늘 그렇게 씩씩하게 말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난 뒤 텅 빈 집안에 찾아오는 정적은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늙어가는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과 두려움이 언제나 숙자 씨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며 알뜰살뜰 모아둔 연금과 남편이 남기고 간 약간의 사망보험금. 그것이 숙자 씨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셔츠 한 장을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였고, 한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 두꺼운 수면 양말과 10년도 더 된 낡은 손바지를 겹쳐 입으며 지냈습니다. 동네 노인정 친구들이 숙자 씨, 이제 돈 쓸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좀 입어.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야? 라고 핀잔을 줄 때면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억척스럽게 통장을 쥐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어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더라도 미국에 있는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내 돈으로 깨끗한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지막 자존심. 그 통장들은 숙자 씨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년의 존엄성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자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숙자 씨의 팍팍하고 외로운 삶을 채워준 유일한 존재는 바로 죽은 여동생의 아들, 조카 박민우, 32세였습니다. 민우가 7살 때 여동생이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숙자 씨는 민우를 친아들처럼 거두어 입히고 먹여 키웠습니다. 민우에게 숙자 씨는 큰 이모가 아니라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싹싹하고 다정한 민우는 멀리 있는 친아들보다 숙자 씨를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거실 형광등을 갈아주었고, 명절이면 작은 용돈 봉투를 내밀며 이모,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굵어진 그녀의 손마디를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숙자 씨의 냉장고는 늘 민우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소고기 장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 절뚝거리면서도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고기를 사다가 핏물을 빼고 정성껏 졸여내는 그 시간이 숙자 씨에게는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늘 끌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따뜻한 밥 한 끼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자랑이자 외로운 노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든든한 방패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작년 늦가을, 민우가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숙자 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평소에 그 단정하고 싹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듯 퀭한 두 눈에 넥타이는 삐뚤게 풀어 헤쳐져 있었고 입에서는 짙은 담배 냄새와 옅은 술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민우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나 어떡해. 나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숙자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털어놓은 민우의 자초지종은 참혹했습니다. 친구들과 동업으로 시작한 유통사업이 크게 어그러지면서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5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채업자들에게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모가 내 엄마잖아. 나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내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 나 이대로면 진짜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돼.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는 조카를 보며 숙자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5천만 원. 그것은 그녀가 1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을 깎아가며 모아둔 언젠가 혼자 힘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악착같이 쥐고 있던 생명줄이었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부자기에 꽁꽁 싸매어든 정기예금 통장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 돈을 내어주면 나의 늙고 병든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본능적인 두려움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의 눈앞에는 그 알량한 돈보다 더 무서운 환영이 어른거렸습니다. 7살짜리 민우를 남겨두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던 여동생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엄마라 부르며 자신의 품으로 파고들던 어린 민우의 따뜻한 체온, 핏줄이라는 것, 그리고 내 손으로 거두어 먹인 정이라는 것은 노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가 당장 빚쟁이들한테 쫓겨 죽게 생겼는데 내 요양원이 다 무슨 소용이냐? 민우가 자리 잡으면 다 갚겠다고 하지 않느냐? 다음 날 아침, 숙자 씨는 은행 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도착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예금 해지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어르신, 이거 만기가 코앞인데 정말 깨시겠어요? 아까운데... 라고 물었을 때 숙자 씨는 차마 조카 빚 갚아준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급하게 집 수리할 때가 좀 생겨서 그래요 라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민우의 계좌로 이체되던 순간 숙자 씨는 조카를 살렸다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서늘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받은 민우는 이모,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내가 진짜 호감시켜줄게. 라며 숙자 씨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예전처럼 든든하고 포근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숙자 씨의 고요했던 일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둔 소고기 장조림 위에는 어느새 하얗게 굳은 기름이 덮여갔습니다. 주말이면 꼬박꼬박 찾아오던 민우의 발길이 사업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2주, 3주가 넘도록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봐도 통화 중이라는 기계음이 들리거나 이모, 나중에 다시 걸게 라며 황급히 끊기 일쑤였습니다. 숙자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반찬통을 바라보며 명치 끝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써야만 했습니다. 바빠서 그럴 거야. 빚쟁이들 떼어내고 일 수습하느라 고생하고 있을 텐데 늙은이가 재촉하면 안 되지.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지.
스스로를 수백 번 다독였지만 그럴수록 숙자 씨는 밤마다 까닭모를 식은땀을 흘리며 새벽잠을 설치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숙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조카의 전화가 왔는데 못 받을까봐 낡은 스마트폰의 벨소리를 가장 크게 키워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진 핸드폰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쓸어내리며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하는 희망 고문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사이 숙자 씨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궁색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 당장 내일이라도 병이 나서 알아누우면 어쩌나 하는 끔찍한 공포가 매일 밤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숙자 씨는 10년째 꾸준히 먹어오던 무릎 관절염 약과 영양제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약값 몇만 원이라도 아껴서 다시 빈 통장을 채워야 한다는 맹목적인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그녀는 민우 빚만 다 갚으면, 내 새끼 숨통만 트이면 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세뇌하듯 다독였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숙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라 발 내가 밥해 먹어야겠다 라며 잠시들 문을 나서기 시작한 집주인 아저씨 말로는 전에 살던 건 주식인지 코인인지 대박나서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하던데 차도 엄청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순간 숙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식? 코인? 외제차? 사채업자에게 쫓겨 당장이라도 한강에 빠져 죽겠다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던 조카의 모습이 머릿속에 기괴하게 겹쳐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숙자 씨는 핑 도는 현기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정성껏 끓여온 사골국이 차가운 복도 바닥 위로 허옇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닐 거야. 그 학생이 뭘 잘못 알았겠지. 다른 사람 이야기일 거야. 숙자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예전에 민우가 명절 때 집에 데려와 밥을 먹인 적이 있던 민우의 가장 친한 친구 기훈이의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기훈이는 숙자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아유, 이모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아, 민우요? 민우 안 그래도 요새 돈 엄청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지난달에는 여자친구랑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던데 이모님한테 용돈 두둑하게 안 드리던가요? 걔 저한테도 이번에 새로 뽑은 포르쉐 자랑하느라 밥 한 번 샀어요. 사채요? 에이, 이모님, 민우 사업 접은 지가 언젠데요. 요새 애들 다 하는 코인 투자로 재미 좀 본 거지. 걔 빚 1원도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훈이의 해맑은 목소리는 숙자 씨의 심장에 수십 개의 대못을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빚에 쫓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채업자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카는 자신의 유흥비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늙고 외로운 이모의 가장 약한 고리인 모정과 가족애를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숙자 씨가 무릎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약값을 아끼던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는 숙자 씨의 노후와 생명줄을 팔아치운 돈으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엎질러진 사골 국물 위로 숙자 씨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어도 찢어질 듯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담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늙은 여인의 작은 체구를 덮쳐왔습니다. 어떻게 수원의 집까지 돌아왔는지 숙자 씨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름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선 그녀는 집에 들어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놀이터 구석의 낡은 벤치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가슴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에서 불어오는 시린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려 주름진 뺨을 적셨습니다. 이 선생, 날도 찬데 거기서 청승맞게 뭐 하는 거요?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5세 최영배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시내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내다 은퇴한 최 영감은 단지 내에서도 깐깐하고 바른말 잘하기로 소문난 노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겠지만 마음이 갈갈이 찢겨버린 숙자 씨는 뚝이 무너지듯 최 영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열라하며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숙자 씨의 기막힌 사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최 영감은 흔한 동정이나 위로 대신 무거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짚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탁 치며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선생,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 이 선생이 그놈한테 속은 건 그놈이 천하의 몹쓸 사기꾼이라서가 아니야. 이 선생 스스로가 속고 싶었기 때문이지. 숙자 씨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한 사람에게 어찌 그리 모직말을 할 수 있냐는 원망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30년 넘게 선생질하며 세상 물정 다 아는 양반이 그깟 사치업자 핑계에 덜컥 5천만 원을 내줬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오. 이 선생은 돈을 빌려준 게 아니야. 늙고 병들어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5천만 원으로 나를 찾아와주는 살가운 가족을 산 거지. 숙자 씨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 간 아들한테 짐되기 싫다는 거. 겉으로는 자식 위하는 고산한 어미 같지만 결국 취해지기 싫은 자기 자존심 챙긴 거잖소. 그러면서 속으로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외로우니까 만만한 조카한테 정을 쏟아 부은 거지. 늙은이가 주머니에 돈을 쥐고 있어야 피부치도 고개 숙이고 찾아오는 법인데 그 알량한 정 때문에 자기 생명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렸으니 이제 누굴 원망할 거요. 너무나도 잔인한, 하지만 단 한 글자도 틀린 곳이 없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죽은 동생을 위해, 불쌍한 조카를 위해 희생했다고 굳게 믿고 싶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가 아직 곁에 있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 조카의 뻔한 거짓말에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던 것입니다. 명심하시오, 이 선생. 늙어서 지켜야 할 건 알량한 가족에나 빚바랜 추억이 아니라 내 목구멍에 밥 넘겨주고 아플 때 병원비 내줄 돈과 정신머리요. 사기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의 헛헛한 마음을 파고드는 가장 가까운 핏줄이 때로는 제일 무서운 강도가 되는 법이지. 지금 여기서 질질 짜고 있을 때가 아니오. 뺏긴 돈은 어떻게든 찾아낼 궁리를 하든가 아니면 남은 인생 길바닥에 나앉을 각오를 하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 최 영감은 냉정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숙자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가 서서히 걷히고 따뜻한 가족 애라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차갑고 비정한 현실이 비로소 그녀의 두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의 서슬 퍼런 호통은 숙자 씨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어리석은 미련을 산산조각내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신발을 벗자마자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조카가 언제 찾아와도 배불리 먹이려고 며칠 전부터 핏물을 빼가며 정성껏 만들어 두었던 소고기 장조림과 밑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숙자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따뜻한 애정의 상징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속여온 멍청함의 증거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주저없이 반찬통들을 꺼내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모조리 쏟아버렸습니다. 비싼 소고기가 붉은 국물과 함께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 고여있던 헛된 기대와 집착들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반찬통을 싱크대에 와르르 던져 넣으며 그녀는 꽉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래, 핏줄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속아 내 목숨줄을 내준 건 바로 나다. 최영감 말이 맞다. 내 무덤을 내가 팠으니 수습도 내가 해야지. 더 이상 질질 짜고만 있지 않겠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낡은 식탁 위에 그동안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손때 묻은 달력을 펼쳐놓았습니다. 5천만 원이 이체된 날짜와 시간, 그날 밤 민우가 찾아와 읊어댔던 사채업자 이야기, 오늘 아침 기훈이와 통화하며 알게 된 코인 투자와 외제차 이야기까지 기억을 짜내어 볼펜으로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억울함에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돋보기 너머의 눈빛만큼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서늘하고 단호한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숙자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면을 수십 번 지었다 켰다 하며 밥은 챙겨 먹고 일하니 이모가 기도하고 있다라며 조심스레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자판을 쳐내려갔습니다. 네가 사채업자에게 쫓긴다는 거짓말로 내게서 가져간 5천만 원 당장 돌려놔라. 네가 코인으로 돈 벌어서 강남으로 이사가고 외제차 몰고 다닌다는 사실 다 확인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 통장으로 원금 전액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거다. 나를 한 번이라도 네 어미로 생각했다면 이런 짓은 못했을 거다. 내 돈 내놔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숙자 씨는 자신의 가슴 한구석이 쩍 하고 갈라지며 피가 흐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30년 가까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품어온 조카와의 인연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단절의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노년의 존엄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늙은 여인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어두운 거실에 날카로운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묵묵부답이던 민우였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사랑하는 조카라는 5글자를 보며 숙자 씨는 허탈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는 으름장 앞에서는 이렇게도 반응이 빠른 것을, 그동안 홀로 전화를 기다리며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가엽고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숙자 씨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모? 밤중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누가 그래? 기훈이가 그래? 아, 이모, 그거 다 오해라니까. 내가 코인으로 돈 번 건 맞는데 그거 다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뺄 수가 없어. 외제차는 아는 형이 며칠 타보라고 빌려준 거고. 거짓말.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조잡한 변명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우리 민우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오해했구나 라며 또다시 스스로를 속이며 넘어갔겠지만 이미 헛된 미련의 안대를 벗어버린 숙자 씨의 귀에는 그저 돈을 뺏기기 싫어 발버둥치는 도둑의 얄팍한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숙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널 걷어먹이고 입힌 세월이 20년이다. 네 숨소리 하나,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네가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다 아는 사람이야. 기훈이한테 폴시 뽑았다고 자랑하면서 밥 샀다며? 강남에 비싼 아파트 얻어서 이사도 가고? 사채업자한테 쫓겨 죽는다며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던 놈이
여자친구랑 유럽 여행 갈 돈은 있고 늙은 이모 빚 갚을 돈은 없니? 정곡을 찔린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숙자 씨의 가슴을 또 한 번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아, 진짜 이모는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그리고 이모가 나한테 돈 준 거잖아. 내가 칼 들고 협박해서 뺏었어? 이모가 나 불쌍하다고 이모 스스로 내준 거잖아. 사기죄? 법대로 해봐. 이모가 조카 불쌍해서 그냥 준 돈이라고 하면 경찰도 어쩔 건데. 그 순간 숙자 씨는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가 스스로 내준 거잖아? 그 말이 뾰족한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내어준 돈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표에 눈이 멀어 노후에 혼자 남겨질 두려움을 잊어버려 스스로 바친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나약한 마음을 철저하게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서도 이토록 당당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조카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모, 솔직히 말해서 그 돈 당장 쓸 데도 없잖아. 미국에 있는 형이 이모 모실 것도 아니고 나중에 늙어서 요양원 갈 때 쓴다며. 그거 내가 좀 굴려서 나중에 이모 더 좋은 VIP 요양원 보내주려고 투자한 거라니까?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진짜. 사람 숨 막히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조카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늙은 이모의 가장 아픈 구석을 잔인하게 들쑤셨습니다. 죽은 여동생의 얼굴과 오버랩되던 싹싹싹하고 다정했던 조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그저 탐욕에 찌들어 인간의 돌이 맞아버린 괴물 한 마리만이 으르렁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미쳤었지. 내 무덤을 내가 판 게 맞구나. 숙자 씨의 목소리는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바닥에 바닥까지 드러난 조카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나니 오히려 가슴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정과 미련마저 말끔히 증발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긴 말 안 하마. 금요일 자정까지 내 통장으로 5천만 원 정확히 안 들어오면 난 경찰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폼 잡고 다니는 기훈이부터 시작해서 네 주변 친구들, 네 여자친구한테까지 네가 어떤 놈인지 낱낱이 다 알릴 거다. 늙은 이모가 평생 모은 요양원 갈 돈 사기쳐서 외제차 모는 인간 쓰레기라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가보자꾸나. 이모, 미쳤어? 민우의 다급한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숙자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가차없이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전화기 전원마저 꺼버렸습니다. 캄캄해진 거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아파트 가로등 불빛이 숙자 씨의 꼿꼿해진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조카의 연락을 기다리며 홀로 버려질까봐 두려워 떨던 그 나약하고 외로운 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남은 3일 동안 숙자 씨는 예전처럼 밥을 굶으며 눈물만 짜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시장에 나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큼직하고 비싼 제주산 은갈치 한 마리를 샀습니다. 조카가 좋아하던 고기 대신 집안의 냄새가 배는 게 싫고 굽기 귀찮아 평생을 참아왔던 생선이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살을 흰 쌀밥 위에 얹어 꼭꼭 씹어 넘기며 그녀는 텅 빈 위장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늙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겉모습, 여자친구와 친구들 앞에서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행세를 하며 얻은 알량한 우월감. 숙자 씨는 영악한 사기꾼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이 남들에게 까발려져 쥐뿔도 없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약속 공시편 금요일 오후인 것입니다.
약속한 금요일 오후 10시 거실을 서성이던 숙자 씨의 낡은 스마트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켠 그녀의 눈앞에 은행 앱의 알림창이 떴습니다. 금민우. 숨이 멎을 듯한 침묵 속에서 연달아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돈 빚내서 보냈어. 이모 진짜 독하다. 어떻게 조카 앞뒤로 이렇게 망치려고 해. 앞으로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마. 나도 이제 이모 조카 안 할 테니까. 자신이 저지른 짓은 생각지도 않고 끝까지 남 탓을 하며 악담을 퍼붓는 조카의 문자를 보며 숙자 씨는 그저 헛웃음이 났습니다. 만약 일주일 전에 그녀였다면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하나뿐인 조카인데 빚까지 냈으면 어쩌나? 라며 자책하고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숙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에 뜬 조카의 번호를 길게 눌러 수신 차단을 설정해버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끈질기고도 지독했던 핏줄의 굴레가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 씨는 가장 고운 옷을 꺼내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되찾은 5천만 원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단단히 묶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롭게 발급된 빳빳한 통장을 받아든 그녀는 은행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늦가을의 공기가 묘하게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팍에 품은 이 통장은 더 이상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위해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밥을 먹으며 늙어가는 나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뒷짐을 지고 산책을 나온 최형배 영감과 마주쳤습니다. 숙자 씨는 먼저 다가가 밝은 얼굴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영감님, 지난번엔 고마웠습니다. 그 매서운 호통 덕분에 제가 제정신을 차렸네요. 최 영감은 특유의 깐깐한 표정으로 숙자 씨를 쓱 훑어보더니 혀를 찼지만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미세한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얼굴 핀 거 보아하니 떼인 돈은 악착같이 받아냈나 보구려? 거봐, 늙은이가 내 돈 주고 도끼 품으면 무서울 게 없는 법이오. 앞으로는 자식이고 족하고 간에 내 지갑 탐내는 놈들은 다 강도놈이라 생각하고 사시오. 외로워도 내 돈 쥐고 외로운 게 길바닥에서 깡통 차고 외로운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법이니까. 최영감의 퉁명스럽지만 뼈있는 덕담에 숙자 씨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이후 그렇게 가슴속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웃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끔찍이 아끼던 조카는 잃었지만 숙자 씨는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 숙자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은 그저 남의 집 담 너머로 들려오는 흔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수많은 가정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희생해 키워낸 자식이 혹은 정성을 다해 돌본 핏줄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벌릴 때 매몰차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두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숙자 씨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은 우리 나이든 사람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서늘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 덜 입고 덜 먹더라도 내 새끼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평생 모은 쌈짓다 돈을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숙자 씨의 눈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진실은 내 손에 쥔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늙고 병든 나를 끝까지 지켜줄 마지막 존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급한 불을 꺼주기 위해 내 생명줄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늙은 부모는 훗날 그 자식에게 더 크고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갈 뿐입니다. 내 지갑이 마르는 순간 핏줄의 발길도 뜸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기 두렵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인간의 서글픈 본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노년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지독한 외로움을 똑바로 마주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숙자 씨가 조카의 뻔한 거짓말에 덜컥 5천만 원을 내어준 것은 그녀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늙어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절박한 외로움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묶어둔 가족에는 아침 안개와 같아서 바람이 한번 불면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맙니다. 늙어갈수록 우리는 기대고 싶은 마음을 거두고 홀로 고독하게 서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내 모든 것을 내어주다 길바닥에 나앉는 것보다 내 방패를 단단히 쥐고 조금 외롭게 사는 편이 훗날 덜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사실은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마지막 밥그릇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것만 도와주시면 평생 호강시켜드리겠다 하는 말은 벼랑 끝에 몰린 자식들이 내뱉는 무책임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진정으로 늙은 부모를 위하는 핏줄이라면 훗날 부모가 아파서 누웠을 때 병원비 한 푼 없이 쩔쩔내게 만들 무리한 요구는 애초에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만약 부모의 아픈 손가락을 찌르며 죄책감을 자극하고 내 노후의 전구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켜줄 가족이 아니라 내 남은 생존을 위협하는 낯선 타인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요즘 이숙자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예전처럼 찬바람이 돌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겹쳐 입던 낡은 손바지를 과감히 버리고 홈쇼핑에서 제법 감나가는 따뜻한 극세사 실내복과 온수 매트를 새로 장만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넉넉하게 올려둔 훈훈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 숙자 씨는 따뜻한 유자차를 홀짝입니다. 예전 같으면 조카가 언제 찾아올까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겠지만 지금 그녀의 시선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홀로 있는 집안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공포나 서글픔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힘으로 온전히 서 있는 지금의 평화로움이 숙자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네 인생 참 더덥고 외롭습니다.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입에 밥떡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는데 어느덧 머리엔 서리가 내리고 몸 여기저기 고장나는 신세가 되고 나니 덜컥 겁부터 납니다.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 누가 날 돌봐주나? 행여나 내 새끼들 앞길에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면 어쩌나? 그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가슴속에 커다란 구멍을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뻔한 거짓말에 속아주며 내 마지막 남은 생명줄마저 기꺼이 내던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점은요,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는 그 뼈아픈 찰나의 결단이 훗날 나와 내 자식 모두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주무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나 핏줄이 찾아와 감당 못할 빚을 갚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운다면 나는 내 마지막 존엄인 노후 자금을 단호하게 지켜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숙자 할머니의 씁쓸하고도 시린 통찰이 담긴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친구분들이나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슬며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혼자 남겨지더라도 결코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단단한 방패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 차분히 생각하며 준비하는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